하락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3년 뒤에 집값이 뛴다. 근데 지금 물량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근데 미분양이 중요하냐? 지금이 하락 국면일까 상승 추일까? 만약에 하락이라고 하면 미분양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를 봐야 돼요.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시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없어진다는 건요, 시장이 좋아지는 추이로 간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토부의 통계, 주택 통계가 나왔는데 이거를 믿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또 이게 바뀔 수는 있지만은 지방은 아직까지 힘든 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약간 의미 있는 통계는 뭐냐면은 전국에서 이 삼각형 위로 올라간 건 감소한 겁니다. 전국의 미분양은 4.4% 감소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12%가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48%가 감소한 겁니다. 미분양이 원래 2,099개였는데 3월 달에는 반으로 줄어들었죠, 거의. 그리고 인천도 13% 줄어들고 경기도 12% 정도 줄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뭐 2.9%가 줄어드는데 대구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분양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사실은 물량을 안 내는 부분도 있고 그 환경이 안 돼서 있는 부분도 물론 되게 크지만요. 이 미분양이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 분양에 대한 거래가 지금 정말 웃긴 건 뭐냐면은 1월 3일 날 취득세에 대한 부분, 분양에 대한 취득세가 원래는 2년 정도, 1년에서 2년까지 77%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사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팔면 66%고요.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거래가 잘 되지 않는데 요거를 1년 안까지만 한 60%라고 나머지는 일반 세율 형식으로 1년 이후에는 팔아도 된다라고 이제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정책을 했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부분들이 없어지고 이제 실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주겠다. 분양가 상한제 없애니까 실거주 없애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못 없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좀 많이 막고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중과를 해제해주겠다고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조금 해주겠다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거래를 좀 많이 막고 있거든요. 거래가 돼야지 미분양이 소진될 거 아니에요. 거래가 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PF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그 PF 연합을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PF도 이것도 해결이 될 문제긴 합니다. 다만 피해자는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할 때 PF를 사전에 한 번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PF를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다시 갚습니다. 빚을 낸 걸 다 갚습니다. 갚고 새로운 PF를 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PF를 내면서 그 돈을 어떻게 갚냐면요.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공사도 하고 대출도 갖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PF가 어렵다는 건요. 그런 분양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여건들이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 풀어주면은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도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분양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미분양도 감소 추이에 있는 거고 거꾸로 서울 같은 경우는 선호 지역들은 관심을 좀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악성 미분양이 아니면은 이제 미분양이 거의 없이 그냥 소진되는 양상들이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양상. 근데 이거는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시장과 경기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지만은 미분양 추이도 나중에는 조금씩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의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미분양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와 수도권 같은 경우가 조금은 크게 감소를 하는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왜 근데 미분양이 중요하냐? 이 집값의 결과물이군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이 많고 줄어들 때 이 빨간색이 상승장이거든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좀 늘어나죠. 2012년, 13년도 이때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서 17년도 미분양이 조금씩 줄어들죠. 예,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이 늘어났죠. 요때는 또 하락 국면으로 간 거예요. 하락.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20, 2021년도는 상승을 급하게 했죠. 미분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피를 주고 너나 나나 다 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미분양의 추이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미분양은 조금 늘어나지만은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더 빨리 줄어들게 하려면요. 정부에서 지방에 대한 미분양 대책들이 조금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 국면일까 상승 추일까? 이거는 미분양은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만은 조금 의미 있게 부여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번 통계에서는 미분양이 조금 줄어든 양상들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락 요인은 뭐냐면요. 인허가 물량이 늘고 있는지 안 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인허가 물량은 3, 4년 뒤에 물량이거든요.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가격들을 안정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물량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허가 물량들이 14%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4.1%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 신문을 보면은 저번 주에 나왔던 거 2, 3년 뒤에 집값이 뛴다. 국토부가 내는 이 숫자가 끔찍한 의미가 뭐냐면요.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공 물량도 감소를 많이 했고 원자재 값 상승과 PF 경색이 이제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원자재 값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이런 표준 가격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 2%인가 3%가 또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집을 지을 때는 근데 물량은 작게 나오고 그게 불과 이제 2, 3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인허가를 해야지 집이 나오거든요. 근데 집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수급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지금 뭐 10년까지 하락 국면일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10년 장기 하락 국면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줄어든 양상들을 이제 그래프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락 요인이 또 뭐가 있냐면요. 하락 국면이면은 전세가가 계속 떨어져야 됩니다. 물론 지금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힘든 지역도 있고 역전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의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리고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지금 급매물이 소진되고 상급지 중에서 뭐 송파 같은 경우나 하물며 물량이 많았던 강남도 어느 정도 좀 둔화 양상들이 일어나고 어느 지역은 좀 올라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전세 물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수요자가 있거나 아니면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건데 물량이 증가하면은 전세가가 빠지겠죠. 근데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물은 줄고 전세값은 오르고 대혼돈의 아파트 전세, 성남 중원구 화성시는 물량이 이제 급감을 했고 과천 동탄은 가격 오름세까지 감지가 되었고 뭐 이 분석은 뭐 하락 마감인지 아닌지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이런 오름세들이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일어난 지역에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둔화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세 매물의 감소도 아실 기준으로 해서는 중원구 같은 경우는 76%가 좀 줄어들었고 화성, 고양, 시흥, 하남, 수지, 광명 같은 경우도 전세 매물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락 양상, 하락 국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전세가 지금 쉽게 맞춰지는 거 아닙니다. 고통이 있는 시간들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이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락 국면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대출과 금리는 언제까지 올라갈까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출은 사실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대출과 같은 그와 상응하는 투자라든지 뭐 국채라든지 뭐 이런 걸로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기업을 키우거나 자산을 늘리거나 국가가 사회적인 방향성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재정을 투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금리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 금리는 언제까지 올라갈까? 근데 지금 현재 금리는요. 어느 정도의 끝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SBB 사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가 몇 번을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금리를 못 올린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데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이 심화를 시킨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들 사실은 지금은 뭐 지금 5%가 8%, 9%, 10%까지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람들도 그리고 여러 이제 경제학자들도 혹은 이제 금융에 몸담고 계신 분들도 경기 침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끝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언제 정확하게 내릴 것이다라고 둔화될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IMF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초저금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3.5%고 미국은 지금 5% 기준금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금리의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사실은 코픽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낮춰가 가지고 기준금리는 동일하지만은 대출금리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양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3.5 뭐 3.75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까요?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이게 이제 길지는 않았다는 거는 저는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또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추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금리가 아니라 연준입니다. 연준의 금리를 보면요. 영원히 올라가는 금리가 있었습니까? 이때도 유동성 시장이 엄청 풀려가지고 80년대 제2차 오일 쇼크가 가지고 훅 빠지죠. 그리고 그거 회복하고 다시 금리를 올리지만은 이렇게 다 내렸습니다. 내리고 이제 성장이 조금은 뭐 둔화되면서 이제 뭐 개발도상국이 아니잖아요. 개발도상국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데는 있지만은 그리고 그걸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이번도 똑같이 갈 거예요. 지금 5%가 돼 있잖아요. 현재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유지되다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금리를 2회 정도를 동결시켰다라는 부분들은 좀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따져보면요. 금리를 가장 고점에서 6개월 이상 지속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2번 동결을 시켜가지고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하락 국면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금리가 상수는 아니에요. 저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부분에 변수로서의 금리가 작용을 한다 생각하는데 이 지금 금리 자체는 사실은 하락 국면이면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도 사실은 지금 고금리 정책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금은 고금리로 좀 도달해 있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둔화될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상승 추일까요? 하락 국면일까요?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금리가 빠지면 유동성이 움직입니다. 돈이 풀립니다. 지금도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는 게 둔화되는 게 이제 다시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가 정책 기조의 완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락 국면으로 갈지 상승 국면으로 갈지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워낙 거래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규제로 거래를 많이 못하게 했고 그걸로 스프링처럼 가격이 튀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거래가 워낙 안 되니까는 가격들이 또 눌려 있고 정상화의 가격들로 도달하지 못하고 거래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3 대책에서 본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들을 완전히 완화하고 규제에 대한 기조들은 계속 풀고 있잖아요. 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대로 가면은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전에도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3년 정도 유지하다가 2013년도에 풀어가지고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고 지방이 분양이 안 되니까 지방에 대한 분양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2013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양도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5년 동안 비과세 혜택들을 허락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거래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런 양상들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조 자체는 거래가 되게 하는 기조고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사실은 가격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실천이 더딘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빨리 지금의 그 부작용이 많았던 정책들을 벗겨내야 되는데 못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가 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취득세도 완화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완화에 대한 방향만 제시했지 협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를 했는데 실거주 요건들이 아직까지 완화가 안 돼가지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는 부분들이 어렵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에 대해서 취득세도 아직까지 완화한다고 했는데 못했죠.
뭐 지금 토지거래허구역은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데도 그걸 좀 못하고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현재 거대 야당에서 이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 여와 야가 그것 때문에 실천이 더딘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은 그 방향성은요. 뭐 2024년도가 되면은 더 가시화가 되겠지만은 총선 이후에는 하락 국면으로 가는 정책의 기조는 아닙니다. 거래를 풀어가지고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출에 대한 DSR 완화가 조금 되고 하면은 조금 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면은 거래가 더 크게 이제 일어나겠죠. 전세가는 지금은 최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 보면은 하락의 요인보다는 상승의 추이로 가는 요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상승을 추종한 자는 아니지만은 시장이 너무 이상하게 변해 있고 가격들이 급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내려갔잖아요. 이게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부작용과 고통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상황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승 추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정상화 과정이 더 현명한 단어일 것 같은데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